온도와 수증기의 존재 외에 산화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대요. 우선은 불순물 효과. 포물선 단계에서 붕소의 도핑은 인의 도핑보다 더 빨리 산화될 수 있대요. 붕소는 결합 구조를 약화시키는 산화물막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고 이어서 산소의 확산을 증가시킨대요. 당연히 구조가 약화되니까 다음으로 산화물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온도와 수증기의 존재 외에 산화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대요. 우선은 불순물 효과. 포물선 단계에서 붕소의 도핑은 인의 도핑보다 더 빨리 산화될 수 있대요. 붕소는 결합 구조를 약화시키는 산화물막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고 이어서 산소의 확산을 증가시킨대요. 당연히 구조가 약화되니까 그 사이사이에 산소가 들어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선형 속도 산소에 있어 붕소와 인의 도핑 사이에는 차이가 거의 없대요. 다음으로 결정 방위. 111 평면 위의 실리콘 결정이 100 평면 위의 실리콘 결정보다 원자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선형 단계에서 더 빠른 속도로 산화시킬 것이래요. 포물선 단계 동안 포물선 속도 상수 B는 결정 방위와 무관하대요. 즉 이 결정 방위는 선형 단계는 포물선 단계보다 더 먼저 일어나는 단계였죠. 앞에서 그래프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때에는 산화막이 이제 뭐 거의 없거나 굉장히 얇은 상태예요. 그때 실리콘 원자의 밀도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산소가 닿으면 닿을수록 더 빨리 더 빨리 그 산화막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선형 단계에서 원자의 밀도가 더 큰 111 평면이 더 빨리 산화막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압력 효과. 산화물의 성장률은 압력과 함께 증가한대요. 고압은 산소 원자가 더 빨리 성장 산화물을 관통하도록 하여. 그럼 어디로 가겠죠? 실리콘으로 가겠죠? 그렇게 해서 선형 포물선 속도 상수를 증가시킬 수 있대요. 다음으로 플라즈마 강화. 낮은 온도에서 산화물 성장률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래요. 보통의 기술은 RF 소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소 플라즈마 방전에 의해서 전달된대요. 딱 보더라도 이온화시켜서 하나의 RF 전기장을 통해서 이동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점은 열적으로 성장한 산화물보다 더 높은 막 응력과 낮은 막의 질이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은 있지만 우리가 이온화를 시켜서 전기장을 통해서 이동시키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산화물의 성장률을 증가시킬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낮은 온도라는 게 더 좀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고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뜨거운 곳에 넣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물질들을 실리콘 안에 우리가 전 단계에서 만들었던 그 다양한 물질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변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높은 온도가 그렇기 때문에 낮은 온도로 우리가 어떤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 다른 층에 있는 다른 물질들에 대한 피해가 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다른 방법도 이런 플라즈마 강화 방법도 한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선형 포물선 모델은 300옴스트롱 이상의 두께를 위한 산화막 성장을 정확하게 예측한대요. 하지만 0.5 마이크로미터 모스 기술을 위한 게이트 산화물 두께는 20옴스트롱에서 60옴스트롱이기 때문에 중요한 산화 성장 범위래요. 하지만 이 교과서가 적힐 당시까지 정확한 산화 예측 모델은 없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게이트 산화물 뭐에 영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스레스홀드 볼테이지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게이트 쪽에 커패시턴스를 결정을 해서 스레스홀드 볼테이지에 영향을 준다고 했었죠. 그만큼 모스 동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산화물 두께인데 또 얇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그 두께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 두께에 있어서 예측 모델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공정조건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의 두께를 만들고 싶을 때에는 어느 온도에서 산소를 어느 정도 농도로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만 웨이퍼 전체에 골고루 산화물 두께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서 공정조건을 잡아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선택적인 산화막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합시다. 실리콘 표면 위에 인접한 장치를 정기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산화물을 사용한대요. 뭐 인접한 장치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본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피모스하고 엠모스 사이를 실리콘 표면에서 격리시키고자 할 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에로시웨스 기술이 있고 STI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0.25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특성을 가지는 소자를 격리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실리콘의 국부적인 산화를 이용하는 에로시웨스 기술이래요. 0.25 마이크로미터 이하 기술은 좁은 트렌치 고립을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크게 이것이 에로시웨스 기술이고 이것이 STI 기술인데 이제 뭐 자세한 스텝이나 방법 같은 거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걸 또 굳이 이게 두 가지를 보여드린 이유는 일단 공정을 진행하고 나면 에로시웨스는 이와 같이 좀 퍼진 이런 느낌의 이제 그 위치와 모양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STI는 뭐예요? 위에서 밑으로 깔끔하게 원하는 위치만 딱 잘라서 이제 실리콘 그 성분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소자들의 크기가 커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만드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에로시웨스 기술을 사용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소자들이 워낙 작고 정교해서 이 딱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실리콘 산화막이 위치해야 한다라면 우리는 STI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기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장과 증착이라는데 이 내용은 뒤에서 한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에로시웨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증착된 실리콘 지라물층이 산화 장벽으로 이용된대요. 패드 옥사이드는 지라물 마스크와 실리콘 사이에 응력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된대요. 그래서 지라물 마스크인 나이트라이드 밑에 실리콘 그 사이에 패드 옥사이드가 있죠. 그래서 이 패드 옥사이드가 응력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패드 옥사이드가 실리콘을 덮고 있는 그 지라물에서는 산화물이 성장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패드 옥사이드 놓고 나이트라이드 놓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러한 모양으로 자른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양을 우리가 자르거나 깎는 거는 어떤 걸 이용해요?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을 우리가 거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양으로 깎게 되고요.
그럼 이와 같은 모양으로 깎게 되면 여기 실리콘이 노출된다라는 거죠. 이 실리콘이 노출된 부분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산소나 수증기를 투입을 하면 실리콘이 산화막으로 바뀐다고 했었죠. 이것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장하는데 어떻게 돼요? 실리콘을 소비한다고 했었죠. 기억나나요? 0.45, 0.5.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의 일부가 산화막이 되면서 이와 같은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산소가 퍼지면서 실리콘이 산화막으로 바뀌는 그 과정은 이렇게 퍼지듯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딱 나이트라이드를 우리가 증착시켰던 그 모양대로 산화막이 생기진 않고 그것보다 이렇게 약간 퍼지는 이런 모양대로 생긴다라는 거죠. 즉 산소가 확산될 때 모든 방향으로 이동을 한대요. 산소 중에 일부는 다른 산소 원자와 실리콘으로 이동시킨대요. 그래서 질화물 마스크 아래에 산화물의 측면 성장이 이루어진대요. 이를 세의 불이 효과라고 한대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림을 보이겠지만 세의 불이 효과가 다른 게 아니고 이 나이트라이드 이 밑에까지 이렇게 산화막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세 불이 효과, 그래서 좀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산화막이 이 나이트라이드 밑에 부분까지 이와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을 보면 뭐예요? 마치 새의 부리와 같은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산화막이 성장하는 걸 우리가 새의 부리 효과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STI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STI의 주요한 유전체 물질은 증착된 산화물이래요. 이건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하지만 성장된 산화물도 사용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밑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선택적 산화는 보통 실리콘 질화물의 마스크를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진대요. 마스크는 트렌치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리콘 식각에 의해 증착돼도 식각된다? 실리콘 식각에 의해 증착이 된대요. 이게 완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무시하는 내용인 거죠.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스크를 통해 노출된 영역에서 150에서 200 온스트롱의 두꺼운 산화물층의 열적 산화에 의해서 실리콘 트렌치의 식각을 한대요. 열적 산화에 의해서 식각을 한대요. 이거 역시도 아주 그냥 두려운 내용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두 줄의 내용, 두세 줄 이 내용을 보고 맞아라면서 이해를 하셨다면 뭔가 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참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밑에 있는 원서 내용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적 산화는 일단은 이제 마스크를 이제 만들어야 된대요. 일반적으로 나이트라이드 사용한다는 거죠. 이건 뭐 앞에서 계속 드렸던 말씀이니까 이런 선택적 산화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이트라이드로 마스크를 구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스크는 증착되고 패턴된대요. 이 패턴된다는 게 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보면 뭐예요? 저기 그 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해서, 강화 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해서 이 패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또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와요? 트렌치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실리콘을 애칭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때에는 나이트라이드만 깎았어요. 그래서 실리콘이 노출되면 그걸로 끝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나이트라이드도 깎고 이 모양대로 해서 실리콘까지도 깎아 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처럼 이런 모양처럼 실리콘까지 이제 들어간다라는, 이제 깎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형성하기 위해서? 트렌치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참호 같은 거죠.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참호를 파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총을 쏘기도 하죠. 그래서 마치 참호처럼 이걸 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리콘 이제 애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열적 산화를 진행을 한대요. 교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증착된 산화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화물을 증착하기 전에 열적 산화를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마스크에 노출된 부분, 그러니까 이걸 깎고 나서 실리콘 노출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열적 산화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실리콘 노출되어 있고 열적 산화를 진행을 하니까 당연히 산화막이 성장되겠죠. 그래서 그 산화막 성장을 약간 좀 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뭐하고 뭐 사이에? 실리콘과 증착된 트렌치를 채우는 그 증착된 산화막 사이에 우리가 얇은 베리어로서 우리가 산화막을 우리가 성장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 안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사이드월 리니어. 얇게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를 채우는 건 뭘로 한다? 우리가 증착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이드월 리니어처럼 얇은 거는 우리가 열적으로 산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참호 모양은 여기서 좀 더 깊이 우리가 깎아 들어갔다라는 내용까지 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베리어는 뭐예요? 뭐 사이드월 커런트 리키지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여기에다가 열적으로 산화를 시켜서 이런 얇은 베리어막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러한 복잡한 내용들을 번역하다 보니까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기술을 잘 모르거나 뭐 알더라도 좀 급하게 번역을 했거나 그래서 모든 그러한 전공 서적에 대한 번역은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분께서 이해를 하면서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번역을 해야 올바른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산화 규소의 응력, 열적 성장한 SiO2 막에서 측정된 응력은 압축 형태로 발견되고 비교적 작은 크기래요. 그래서 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응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산화막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굴곡의 과학적 측정은 이러한 응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대요. 다음으로 스택 고장을 유도하는 산화, 습하거나 건조한 열적 산화는 SiO2 사이의 경계면에서 스택형 고장을 유도시키는 산화를 구성할 수 있대요. 사람들은 SiO2 사이의 경계면에서 불완전한 산화에 의해서 이 부분의 틈새에 있는 실리콘의 초과로 기인한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실리콘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산소나 수증기를 투입을 해서 실리콘과 산소가 결합을 해서 SiO2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불완전한 산화, 즉 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O2가 그렇죠, 산소가 붙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실리콘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산화막만 있어야 되는데 실리콘이 존재하니까, 산소가 붙지 않은 실리콘이 존재하니까 실리콘의 초과로 기인한다고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예요? 우리가 플러스 차지가 되어 있다고, 플러스 차지를 형성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만약 스택 고장이 pn 접합의 인접 부분에 존재한다면 스택 고장은 누설 전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대요. 그러면은 뭐 pn 접합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어떻게 보면 복잡한 pMOS나 nMOS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플러스 전압을 줬을 때 밑에 마이너스 전압 전자들이 모여서 채널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미 플러스 이온들이 플러스 차지를 형성하고 있어. 그렇죠? 그럼 전압이 없어도 그렇죠? 거기에 채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은 적겠죠? 하지만 아주 작은 양이라도 전류는 흘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설 전류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염소를 이용해서 열적 산화를 진행시키면 이러한 스택형 고장을 줄일 수도 있대요. 뭐 이거 역시도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다음 반응로 장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합시다. 도핑되거나 도핑되지 않은 폴리실리콘과 지라실리콘, 이산화규소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증착 공정, 유리의 재유비 공정, 실리사이드 막 형성 공정, 이온 주입 공정이 이루어진 후에 열적 어닐링 공정이 포함된대요. 이 모든 작업들이 대부분의 작업들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반응로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반응로, 수직 반응로, 반응로에는 뭐 수직, 수평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수직 반응로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층층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게 웨이퍼들이고요. 여기에 뚜껑, 요 뚜껑을 덮고 여기 히터기가 있으니까 히터에 열을 집어 넣으면 이 안은 뚜껑을 덮고 열을 주면 이 안은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근데 이때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양한 가스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도 갈 수 있고 반응하는 가스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이런 반응로 장비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이 수직적 반응로가 자동화되고 작업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싶고 미립적 오염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1990년대 초에 수직적인 로로 대체되었대요. 그래서 수평로에서 대부분 이런 수직적인 모양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수직 반응로와 수평 반응로 둘 다 웨이퍼와 반응로의 벽면이 가열된대요.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죠. 또 일반적으로 웨이퍼의 묶음 배치 단위로 처리된대요. 보통 100개에서 200개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층층이 들어가는 이 웨이퍼의 숫자들이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빠른 열적 프로세서 RTP는 전형적인 복사열 소스나 냉각 소스를 가지고 한 번에 하나의 웨이퍼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 100개에서 200개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데 RTP라는 건 이런 모양이에요. 얘는 하나만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웨이퍼 하나만 들어가서 이 뚜껑을 닫든지 아니면 여기에 웨이퍼 하나만 집어넣고 뚜껑을 닫는다라는 거죠. 그다음 여기에 이제 다양한 여기 이제 열 소스가 있어서 여기서 뚜껑을 닫으면 여기서 열이 복사열 형태로 나와서 한 장의 웨이퍼에 열을 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장치를 통해서 냉각을 시킴으로써 한 번에 하나의 웨이퍼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RTP라고 한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계속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수평로가 되고요. 여기 보이나요? 좀 동그란 거? 이제 웨이퍼들이 여기에 차곡차곡 수평적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평로라고 하고요. 이건 수직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좀 빈 공간이어서 좀 아쉽긴 한데 여기에 차례대로 이렇게 웨이퍼들이 수직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직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앞서 미리 이제 보여드렸던 수직로에 대한 좀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한 번 더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로봇 제어, 온도, 그다음 가스 투입에 대한 그런 양이나 순서, 그다음 여기에 이제 프레셔 컨트롤러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압력 조절, 이 모든 부분들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제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누가 만들고 누가 프로그래밍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그 이제 모든 화학적인 반응들, 여기서 이루어진 모든 화학적인 반응들은 당연히 화가 친구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하지만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한 이 프로그래밍은 그 친구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전체 운영하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전자공학가 됐던 컴퓨터공학가 됐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제어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여기 있는 화학 반응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순서나 조건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만약에 이 전반적인 공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같은 전자공학도가 알고 있다면 굳이 화학과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 없이도 전반적인 이런 제어를 우리가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공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도체 칩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자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제조가 가능한, 실현이 가능한 그런 반도체 소자, 그리고 불량이 나더라도 그 원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능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전자공학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도체 공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범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공기에 존재하는 해로운 가연성 가스를 연소하기 위해 범박스라는 공간이 사용된대요. 대부분의 로 배기관은 가스 흡수를 위해 용해를 하는 정화기계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는 가스들이 어떤 가스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반응로에서부터 나오는 가스들이에요. 그런 가스들 중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가스들을 다시 재활용하면 좋겠지만 어떤 가스들은 차라리 그냥 태워서 분해해서 없애버리자라고 생각하는 가스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이제 보통 그냥 각자 집에 있는 그런 쓰레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중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해서 재활용하는 쓰레기도 있지만 이거는 차라리 태워서 없애버리자 라고 생각하는 쓰레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로에서 나오는 가스들 중에서도 차라리 태워서 없애자 라고 생각하는 가스는 태워버리기 때문에 이런 범박스로 보내버린다는 거죠. 그럼 범박스에서 이렇게 태워버리면 거기에서는 당연히 뭐 타고 남은 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재들은 이렇게 나가게끔 만들고 필터를 통과할 수 없겠죠. 그리고 태우고 나서도 또 가스들은 존재할 거예요. 해로운 가스들이. 그 친구도 이제 필터를 통과를 하게 되면 여기에 특정 액체에 녹이는 그런 가스들을 액체에 녹이는 그런 장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체에 여기서 나오는 가스들을 녹이는 방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정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그
가스들은 일반적으로 좀 깨끗하니까 이제 다른 이제 시설이나 뭐 아니면 공기로 이제 나가게 한다라는 거죠. 물론 한 번 더 정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로로부터 나오는 그런 이제 해로운 가스들을 한번 태우고 이제 용해시켜서 한번 정화시키는 이러한 장비들을 우리가 범박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고속수직 반응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고속 반응로의 개발은 웨이퍼의 배치, 그러니까 묶음을 이제 배치라고 했죠. 100장까지도 가능하게 하고 온도 상승은 분당 100도씨, 냉각은 분당 60도씨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기존 로는 분당 1, 2도 이제 도시만 이제 적은 숫자로만 상승이 가능하지만 이 고속 반응로는 분당 100도 확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로는 어디 나세요? 여기 있죠. 그래서 시간 분당 이 정도 속도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고속 반응로는 훨씬 더 가파르게 확 하고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어닐링이겠죠. 어닐링을 하는 목적은 결함을 고치고 그 다음에 활성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또 확산인가요? 아니죠. 확산은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온도까지 올려서 활성화와 결정기랑 고치는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빨리 또 온도를 낮춰야지. 서서히 낮춰버리면 이거 역시도 높은 온도라면 높은 온도기 때문에 이 순간에 원치 않은 확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속 반응로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고속 반응로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반응로의 대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웨이퍼가 탑재되는 동안 질소가스가 산화막의 성장을 제어하기 때문에 산화막을 더욱더 균일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된대요. 그래서 여기 로 안에 이런 웨이퍼들을 요는 좀 이제 수평 반응로죠. 그래서 좀 이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오긴 했는데 수직 반응로는 여기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앞에서도 그림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헷갈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뚜껑을 열고 웨이퍼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웨이퍼를 넣고 빼는 동안 그 주변이 어떤 대기 상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거기에 산소나 수기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 산화막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은 타이밍에 원치 않은 산화막이 생기면 나중에 또 그거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뚜껑을 열어야 되고 웨이퍼 넣고 빼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변에 불필요한 기체가 없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뭐 하나의 방법은 뭐 다 공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기체도 없으니까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공기를 다 뺀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완벽하게 없앤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도 뭐 앞에서 그 다양한 뭐 진공 장비에서 설명을 드려서 또 설명을 할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그 이제 장비도 다양한 장비가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적으로 뭐예요? 이 전체 주변에 있는 이 공간과 바깥에 있는 공간 사이에 압력 차이가 난다고요. 그것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방법이 낫다? 질소가스를 넣는다라는 거예요. 넣고 빼는 동안 그 주변을 질소가스로 가득 채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예 공기가 없는 거하고 질소가스가 채워져 있는 거하고 차라리 질소가스를 채우는 게 훨씬 더 쉽고 간단하고 그 다음에 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질소가스가 필요한 이유, 뭐 주변 공기를 깨끗이 한다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은 불필요한 부산물이 있는데 그것도 질소가스로 집어넣어서 강제로 밀어서 밖으로 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질소가스를 채우게 되면 주변에 그만큼 산소나 수증기가 적기 때문에 산화막의 성장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소가스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질소입니까? 뭐 다른 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질소가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 성분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질소예요. 가장 구하기 쉽다라는 거죠. 가장 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만 해가지고 주변에서 구해서 넣어놓고 필요할 때 넣기만 한다면 우리가 갑자기 구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안정적이에요. 질소가스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체여서 우리 주변에서 뭐 갑자기 뭐가 뻥뻥 뭐 기체가 막 폭파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주변 대기는 질소로 채워져 있고, 질소는 뭐 주변의 그 어떤 자극에 의해서 쉽게 뭐 어떤 반응을 일어나지 않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체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체이기 때문에 질소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가장 흔하고 싸고 안정적이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기체를 굳이 채워야 한다면 깨끗한 질소로 채워서 불필요한 산화막의 성장을 제어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웨이퍼의 처리에 비해 온도 변화율이 증가하면 웨이퍼의 중앙에서의 온도는 수백 도로 지연되는 데 비해서 웨이퍼의 가장자리 경계선의 반응로의 온도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가열되기 때문에 웨이퍼상의 응력이 발생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온도를 왜 빨리 올리고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웨이퍼가 크면 클수록 이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칩이 나올 수 있고, 더 많은 칩이 나와서 나오는 그 부가가치에 비해서 투입하는 그 재료비가 그 재료는 증가하지만 그 투입되는 그 재료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칩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면 더 큰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과거에 계속 웨이퍼의 크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해 왔어요. 근데 웨이퍼 그냥 크게만 만들면 되는 거냐? 라고 해서 그게 아닌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앞에서 로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뚜껑을 닫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열선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웨이퍼의 온도를 증가를 시키는데, 그러면은 주변 이 그렇죠? 통 주변에 이 벽면을 가열해서 이 안에 있는 웨이퍼를 가열을 하기 때문에 웨이퍼가 있으면 웨이퍼의 가장자리부터 먼저 뜨거워지거나 웨이퍼의 가장자리가 먼저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죠. 웨이퍼의 가장자리에 비해서 중앙 부분이 그만큼 온도 변화에 빨리빨리 반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자리와 주변 온도가 변했을 때 웨이퍼의 가장자리와 중앙 부분에 있어서의 온도 차이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온도 차이가 부분적으로 발생된다면 그에 따르는 팽창 개수가 틀려지기 때문에, 팽창 개수가 아니고 팽창 개수에 의한 팽창이 틀려지기 때문에 응력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웨이퍼 내부에. 근데 이것뿐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모든 화학적인 반응은 다 온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웨이퍼의 온도와 주변 화학물질의 온도 사이에 그거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웨이퍼 위에 있는 각 칩에서의 온도 변화는 다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정 조건을 잡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급속 열 처리기. 급속 열 처리기는 수초에 아주 짧은 시간에 400도씨에서 1300도씨의 온도 범위에서 단일 웨이퍼를 가열하는 방법이래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고속 수직로를 대해서 논했을 때 거기서는 분당 100도였어요. 근데 여기 몇 초, 수초에 짧은 시간에 400도씨에서 1300도니까 엄청 빠르게 온도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더 빨리빨리 짧은 시간 안에 온도를 올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서재 추가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것이 또 가능한 이유는 뭐겠어요? 일단 여기 안에 웨이퍼 한 장만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서 이 다양한 램프들이 있으니까 램프를 통해서, 그렇죠? 직접 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기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웨이퍼 한 장 놓고 위에서 바로 복사열 형식으로 뜨겁게 만들기 때문에 다양하겠지만 뭐 거의 100장 집어 넣어서 벽면을 가열해서 온도를 높이는 그런 고속 수직 반응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빠르게 온도를 올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눈에 보더라도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이게 또 나중에 다 한번 좀 시간을 재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한 장씩밖에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고속 수직 반응로는 뭐예요? 한 번에 뭐 100장 뭐 그 이상을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얘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처리할 수 없으니까 정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라는 부분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한번 저기 이제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한 장씩 빨리빨리 하는 게 더 빠르냐, 아니면 좀 느리더라도 100장씩 하는 게 빠르냐, 그건 사람마다, 아니 그건 뭐 상황마다 틀리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예요? 여기서 이 수많이 촘촘하게 있는 이 이제 뭐 램프 히터로부터 웨이퍼를 골고루 히팅시켜 준다는 거죠. 중요한가요? 바로 직접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고속 수직 반응로에서는 벽면을 가열하기 때문에 뭐 중앙 부분과 그 웨이퍼의 중앙 부분과 가장자리 부분에 온도 차이 때문에 응력이 나타날 수 있고 위치별로 화학 반응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가장 큰 이유 하나가 확산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소자의 크기가 좀 컸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확산은 그냥 봐줬던 시대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미친 듯이 소자의 크기를 계속 작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치별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확산 정도가 층마다 틀려버리면은 이 불량률이 굉장히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자 크기가 더 작아지면에 따라서 확산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RTP를 도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급속 열 처리기의 또 다른 장점에 대해서 한번 보면, 첫 번째 열 공급량을 감소시킨대요. 일단 뭐 한 번 작업을 할 때 워낙 작은 공간이니까 열 공급량을 감소시키겠죠. 실리콘으로 이동하는 불순물을 최소화시킨다. 이거 뭐 좀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용이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실리콘이면 웨이퍼고 그 안으로 우리가 도핑된 그런 화학물질들이 온도로 인해서 확산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RTP에서는 더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중기술 접목시킨 것이 용이하다. 뭐 이거는 또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기회가 됐을 때. 그다음 냉각 벽 가열로 기인되는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수직 반응로나 수평 반응로 같은 친구들은 뭐예요? 앞에 설명드렸듯이 그 주변 벽을 가열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웨이퍼들의 온도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럼 벽을 가열시켜요. 근데 벽을 가열시키면 우리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자 하는 건 웨이퍼잖아요. 그런데 벽에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반응이. 그 주변에는 화학 물질들이 있고, 아니 화학 가스들로 가득 차 있고, 그 벽면도 뭐예요? 벽면도 어떻게든 어떤 물질로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벽면도 어떤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화학 물질로 가득 차 있고 온도를 올리면 그 수직 반응로나 뭐 수평 반응로의 벽에서도 화학 물질 사이에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봤을 때 뭐예요? 오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그냥 직접적으로 여기 복사열을 통해서 웨이퍼를 가열하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얘들 다 벽이 있는 친구들인데, 근데 훨씬 더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작은 공정실 용량 때문에 또 작기 때문에 대기가 청결하대요. 뭐 이게 꼭 뭐 깨끗한 애들만 있으면 그건 아니겠죠. 그만큼 공간이 좁기 때문에 빨리 그 더러운 공기를 빼내고 깨끗한 공기를 넣거나 아니면 진공으로 빼내는 그런 모든 대기 관리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작으니까. 그 다음에 웨이퍼 공정 시간이 단축된다. 이건 한 장당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했죠. 그러니까 웨이퍼 한 장에 대한 공정 시간이, 그러니까 웨이퍼 한 장이라기보다는 웨이퍼 유저분은 어찌 됐던 한 공정 시간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웨이퍼 한 장당 정말 짧은 거냐 아니냐라는 거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뭐 여기서는 빠르지만 한 장밖에 처리 못하고, 수직 반응로에서는 조금 느리지만 수백 장 아니면 100장을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장당 시간을 따지면 그거는 현장에서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일단 이 웨이퍼와 관련된 하나의 공정 시간을 따지면 RTP는 수초의 짧은 시간에 온도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공정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제가 좀 보고 좀 약간 좀 내용 좀 그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원서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좀 저기 번역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냉각벽 가열 방식으로 기인하는 오염을 감소시켰다라기보다는 냉각벽 가열 방식이기 때문에, 그죠? 벽 가열을 하는 방식이 벽을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즉 냉각벽 가열 방식이기 때문에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 자체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가 조금 그 이제 똑같은 영어라도 참 이걸 원서 찾아보니까 due to거든요. due to cold war heat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모못으로 기인하는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를 했다면 모못으로 기인한다라는 해석보다는 냉각벽 가열 방식이기 때문에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참 그 번역이라는 게 이게 좀 내용을 알아야 이렇게 정확하게 매끄럽게 좀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전공책 같은 거는 더욱더 좀 이쪽 분야 전문가가 좀 해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직 반응로와 RTP를 하나씩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수직 반응로에서는 배치 단위로, 그렇죠? 뭐 100장 아니면 수백 장 단위로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RTP는 웨이퍼 하나만 우리가 다룰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수직 반응로에서는 그 벽을 뜨겁게 해가지고 우리가 웨이퍼의 온도를 조절한다고 했고, RTP에서는 뭐예요? 이제 벽을 통해서 뜨겁게 하지 않아요, 웨이퍼를. 그 위에 램프를 통해서, 히터를 통해서 위에서 직접 쏴줘가지고 이렇게 복사열을 통해서 웨이퍼 전체를 우리가 뜨겁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올리거나 낮추는 데 있어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그렇죠? 뭐 한 1분당 뭐 100도씩 움직인다고 했었죠. 하지만 RTP는 워낙
워낙 빠르게 뭐 초당 뭐 몇백 도에서 몇천 도, 1000도까지 그렇게 확 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빨리 뜨겁게 하고 차게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직 반응로에서는 이제 온도의 그 변화, 웨이퍼에 대한 온도의 변화가 작대요. 하지만 RTP는 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좀 이제 잘못 이해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금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일단은 온도 차이는 이제 더 쉽게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수직 반응로에서. 그래서 응력이 발생될 수 있다고 했었죠. 왜? 수직 반응로에서는 벽면을 뜨겁게 해서 웨이퍼를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웨이퍼의 가장자리와 중간에 온도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양이 RTP보다는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웨이퍼 위치당 온도 차이는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양은 RTP에 비해서는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RTP는 막기 위해서 그 웨이퍼의 위치별 온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위에 램프를 그렇게 아까 보여드린 수십 개를 달아가지고 그 웨이퍼를 뜨겁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위치별 온도 차이는 이론적으로는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뭐 모든 장비가 정말 똑같이 그 모든 램프의 성능이 다 똑같아서 히터기의 성능이 다 똑같아서 그 수십 개가 동시에 켜지고 동시에 꺼지고 동시에 온도가 올라가고 동시에 내려간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뭐 자동차든 뭐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부분적으로 노화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RTP에서는 워낙 온도를 짧은 시간 안에 올리고 내리기 때문에 그 수십 개의 뭐 히터기 하는 램프 중에서 몇 개만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때 생겨버리는 웨이퍼상의 위치별 온도 차이는 뭐 이보다 훨씬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RTP를 운영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정에 있어서 한 사이클 도는데 그 수직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래 걸리고 하지만 많은 양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RTP는 굉장히 빠르게 한 공정을 처리할 수 있지만 한 번에 웨이퍼 하나밖에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수직 반응로는 뭐예요? 주변 온도를 측정해서 웨이퍼의 온도를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좀 당연하겠죠. 수백 장의 웨이퍼를 쭉 쌓아 올려서 이제 온도를 높이게 되는데 그 각각 웨이퍼의 위치별 온도를 측정하기는 어렵잖아요. 수백 장의 웨이퍼가 쌓아져 올려 있기 때문에 수직 반응인 경우에. 하지만 RTP는 뭐예요? 한 장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다양한 센서를 달아서 웨이퍼 한 장에 대한 위치별 온도를 측정하기가 더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교하게 우리가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를 많이 그 안에 가지고 있죠. 수직 반응로에는 통 자체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다 뜨겁게 하고 또 온도를 낮추려면 그 굉장히 큰 통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뜨거운 열을 또 싹 다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적인 다뤄야 되는 양이 이제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그 안에 통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파티클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파티클을 조절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고요. 뭐 주변에 대한 거죠. 온도가 됐던 파티클이 됐던 뭐 공기 뭐 화학 성분이 됐던 그 대기를 컨트롤하기는 통이 크기 때문에 더 힘들다. 이슈라면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RTP는 그러니까 온도를 아주 그냥 균일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꼭 올리고 내려야 돼요. 그걸 막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뭐 수십 개의 뭐 히터 아니면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돼버리면 온도의 차이가 나버리면 워낙 큰 온도 차이가 웨이퍼 위치별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펀트 무브먼트, 확산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짧은 시간 올리고 내려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컨트롤을 잘못해 버리면 그렇죠. 워낙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또 확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신중하게 우리가 이걸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이건 또 그다음은 반복성이죠. 그러니까 웨이퍼 투 웨이퍼. 그러니까 하나 처음 웨이퍼 집어넣고 이제 우리가 공정 조건을 잡아서 공정을 돌렸어요. 이제 웨이퍼 빼야죠. 그렇죠? 그다음 웨이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정을 할 때마다 웨이퍼를 넣고 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웨이퍼 한 장 한 장 들어갈 때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공정이 다 진행되느냐? 자동화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웨이퍼 상태는 뭐 전부 다 100% 똑같나요? 뭐 매번 뭐 전기를 사용하거나 주변 공기를 뭐 이제 사용했을 때 뭐 매번 들어오는 화학 물질은 뭐 매일 똑같은가요? 아주 적은 차이에도 그렇죠? 큰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 일본에서 수출 규제 같은 거 했을 때 우리가 못 만드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균일한 그리고 그 정도의 스펙을 맞춰서 균일하게 계속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느냐 그 화학물질을 그거는 또 그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근데 수백 장을 한꺼번에 넣어서 작업을 하면 일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백 장들 안에서는 동일하게 공정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웨이퍼 한 장 한 장 넣고 빼고 이제 하다 보면은 그만큼 웨이퍼 사이의 차이가 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스루풋은 이제 하나하나 공정을 이제 할 때마다 우리가 처리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 스루풋이 상대적으로 좀 느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또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이제 또 뭐 수백 장을 한 번에 하는 거랑 한 장씩 빨리 하는 거랑 뭐 어느 것이 더 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한 장 한 장 빨리빨리 작업하고 빨리빨리 보내서 스루풋이 좋아야 RTP의 이제 장점을 살 수 있는 거지. 뭐 일단 온도는 빨리 올리고 내린다 할지라도 뭐 그걸 빼고 넣고 하는데 오래 걸려서 이게 한 장 한 시간 재봤더니 뭐 수직로보다 못하더라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빨리빨리 로봇팔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웨이퍼 전체를 균일하게 온도를 올리고 내린다 할지라도 워낙 빠르게 온도를 올리고 내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웨이퍼는 수직 반응로 있는 웨이퍼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앞에서 많이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이니까 혹시 앞에서 이제 그림을 이제 붙여드렸을 때 좀 잘 보이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RTP의 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우선 위에 있는 내용들 한번 봅시다. 그래서 불순물을 확산시키고 활성화시키며 결합을 제거하기 위한 어닐링. 이건 뭐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증착된 산화막층과 같은 증착된 막의 조밀화. 앞에서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가 만약에 습식 산화막을 만든 경우에 거기서 좀 더 뜨거운 어닐링과 같은 뜨거운 것에 집어넣으면 좀 더 건식 산화막처럼 뜨겁게 좀 조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 앞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거치기 위해서 RTP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 BPSG의 제휴입은 우리가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질화 티타늄과 같은 장벽층의 어닐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닫힌 금속막을 만들 때 지라 티타늄 같은 장벽층을 만들어서 이제 금속이 우리가 이제 퍼지는 것을 막는다고 했었죠. 이러한 장벽층을 만들 때 어닐링이 필요하면 우리가 RTP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 티타늄 실리사이드와 같은 실리사이드 구성 아니면 접촉부의 합분 요 내용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TP 공정의 응용 후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응용에 관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이온 주입 후의 어닐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산화 공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산화를 진행하기 전에 당연히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산화 공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어는 뭐예요? 레시피죠.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보다는 레시피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도 레시피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레시피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뭐예요? 우리 뭐 요리할 때에 그 뭐 요리 방법, 요리 순서 같은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뭐 어떤 양념을 바르고 뭐 얼마만큼 뜨거운데 뭐 굽고 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요리할 때 레시피잖아요. 근데 이런 화학 작용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정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웨이퍼를 어떻게 이제 그 로에 집어넣고 주변에 어떤 가스를 채우고 얼마만큼 높은 온도에서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내고 뭐 어떤 가스를 채우고 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공정 순서, 그런 공정 순서, 공정 설정과 순서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레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공정을 진행한 다음에 당연하지만 품질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화 공정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진단합니다. 다음으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반응로와 이와 관계되는 장비들의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된대요. 뭐 좀 당연하겠죠. 또 화학적 공정에 사용되는 물질들의 순도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산화 대기의 순도를 유지해야 된대요. 뭐 반응로에 공급되는 뭐 산소의 순도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웨이퍼 세척 및 조작의 숙련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적혀 있어서 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퍼의 청결은 양질의 산화를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래요. 이런 열적 성장해에서 이온 오염 물질들이 존재한다면 게이트 산화물 구조는 이온 물질들이 게이트 산화물로부터 SiSiO2 계면으로 표류한 것처럼 소자 인계 전압에서의 긴 주기의 변화를 가지게 된대요. 뭐 이것도 역시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긴 주기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만 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칩에 있어서 불량이 나오면 불량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도대체 이게 왜 동작을 제대로 안 하고 아니면 아예 동작을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은 정말 끝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발표는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발표내서 그 다음 공정 때 그거에 그 성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아예 동작하지 않는 칩이 나온 이유를 찾아내서 그 다음 공정 때 반영을 해야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원인 중에는 찾기 쉬운 원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예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해서 뭐 게이트 랭스나 위스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게이트 랭스하고 위스가 더 많이 깎이거나 덜 깎여서 눈에 그게 보인다든지 눈이 아니고 이제 현미경 사진에 그러면 차라리 명확하죠. 그런데 그리고 그러한 불량이 나타낸 부분이 특정 회로 블록의 특정 소자다, 이게 분명하다 라고 했을 때 그거 찾아가서 그 현미경 사진 찍었는데 바로 뭐 제대로 된 게이트 랭스나 위스랑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것도 찾기 쉽죠. 근데 이온 오염 물질들이 이게 뭐 특정 칩의 특정 그 반도체 소자에 그냥 얘들 달려가서 거기서 문제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웨이퍼 전체적으로 오염 물질들이 퍼져 있다고요. 근데 오염 물질이 뭐 한 공정에서 한 종류뿐인가요? 아니죠. 다양한 공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오염 물질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또 웨이퍼 전체적으로 퍼져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예 동작을 안 시키면 차라리 원인을 찾기도 쉬운데 임계 전압을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원인을 찾기가 힘들어요. 어느 공정의 어느 오염 물질 때문인지. 그러니까 그것이 위치별로 웨이퍼 전체에 퍼져 있죠. 그러니까 어느 공정의 어느 오염 물질인지 이젠 추측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임계 전압 자체가 값이 작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그 이제 값 자체가 작기 때문에 값 자체가 작고 그 다음에 민감한 값이기 때문에 정말 임계 전압이 변한 이유가 이 친구들 때문이냐,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냐, 게이트 랭스나 위스가 좀 바뀐 게 아니냐 등등 우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파악한 문제점은 임계 전압의 변화인데 이 작은 전압의 변화가 정말 이온 오염 물질 때문이냐라는 걸 밝혀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뭐 제가 뭐 최고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제 경험해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 값이 워낙 전반적으로 웨이퍼 전체에 에러 값이 퍼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정적인 그렇죠?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미리 그래도 알아놓으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설계를 하시거나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에 대한 원인들을 좀 더 생각하고 또 누군가가 설명했을 때 이해하기 굉장히 쉽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열 산화 공정의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이렇게 수조 같은 곳에 웨이퍼를 이렇게 담가서 이제 세척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화로 앞에 계속 설명드렸던 산화로에 집어넣어서 산화막을 만들고요.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죠. 주로 어떤 곳에 사용되었어요? 막의 두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고 산화막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검사를 하는 과정으로 이제 전반적인 산화 공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그렇죠? 세척하는 요 공정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 액체가 담겨져 있죠. 이게 바로 불화수소예요. 일반적으로 불화수소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어서 많이 들으셨나요? 그죠? 저기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이제 한국에 수출을 하지 않았던 바로 그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건 뭐라고 그랬어요? 포토 레지스트라고 했었죠? 포토 레지스트 앞에서 워낙 설명을 많이 해서 또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불화수소 액체 안에 웨이퍼를 담궈서 그 안에 웨이퍼 표면에 있는 그런 다양한 이제 오염 물질들을 제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액체의 목적, 이 불화수소의 목적 자체가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액체 자체가 오염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불화수소의 순도 자체가 굉장히 순도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웬만한 수준의 순도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라에서도 불화수소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만큼 굉장히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공급하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그저 그냥 수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 이제 수입을 이제 막다 보니까 이제 뭐 국가적으로 좀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때 뭐 아껴 써라, 뭐 대체품 찾아라, 뭐 수입로 그 수입 이제 경로 다각화해라, 뭐 항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저기 뭐죠? 그 참 신문에 나왔던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웨이퍼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퍼 잠기고 나서 당연히 웨이퍼는 잠겨야 되는 거고요. 그 위로 몇 센치까지 이 불화수소가 액체가 이제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아주 타이트한 스펙까지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충 어느 정도 채우고 담그면 됐었어요. 웨이퍼 위로 얼마만큼 그 위로 높게 불화수소 액체를 채워야 되는지에 대한 뭐 이제 그런 타이트한 규정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화수소 액체를 아껴야 되니까 웨이퍼 위로 얼마만큼 위까지 불화수소 액체를 채워라. 그래도 세척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저기 규정까지 실험을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줄일 수 없죠. 왜냐면 계속 여기에서 녹으면서 이제 그 불순물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척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니까 도대체 몇 센치 위로 충분한 액체에 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뭐예요? 그때그때 제품마다 환경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동 조건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공동 조건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뭐 굳이 실험까지 하면서 잡지 않았었는데 이제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실험까지 하면서 그에 대한 타이트한 공동 조건과 규정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한번 레시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레시피가 무엇일까? 뭐 공정 순서다, 뭐 공정 조건에 대해서 적은 거다, 뭐 그렇게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시피는 건식 열 산화에 대한 레시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식 열 산화를 선호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게이트 산화물로 사용되는 아주 얇은 산화물층을 성장시키는 데 있다. 뭐 이건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또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공정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까지 질소가스가 지속적으로 흐르면서 공정실을 세정한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뭐 어떤 더러운 가스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질소가스를 집어넣어서 그런 가스들을 계속 이제 내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여기서 기자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질소가스를 채우면 자연산화막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질소가스를 넣는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건식 산화이기 때문에 이 전체 공정은 건식 산화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산소는 2.5 SLM의 비율로 공정실에 주입된대요. SLM은 뭐 여기 나와 있는 하나의 단위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HCl은 67 SCCM, SCCM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67 SCCM의 비율로 계면의 전하를 감소시키고 이온 불순물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사용된대요. 염소를 투입한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것도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어닐링 단계에서는 전하가 구성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O2와 HCl의 공급이 제거되고 N2가 공급된대요. 그래서 산화막을 만들 때도 어닐링을 만든다고 했어요. 어닐링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좀 더 그 막을 조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조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또 뭐 추가적인 산화막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O2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 또 그 어떤 좀 화학 반응이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HCl도 이제 집어넣어서 이와 같은 뭐 화학 반응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끔 하고 오로지 기존에 만든 산화막을 더 조밀하게 만들기 위해 것이기 때문에 주변 공기는 N2로 바꾸고 높은 온도에서 이제 노출시켜서 어닐링을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N2, O2, HCl 앞에서 요 그림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N2, O2, HCl 또 H2도 사용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H2는 어디에 사용을 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습식 산화를 한다고 한다면, 그죠? O2하고 H2하고 섞어서 집어 넣으면 수증기가 돼서 안에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건식이기 때문에 H2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식이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 기체를 사용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한 그런 컨디션에 있어서는 일단 온도가 한 850도씨 정도 된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변을 질소로 채워요. N2를 집어 넣어서 주변을 질소로 채워요. 그 다음에 뭘 한다는 거예요? 웨이퍼를 투입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웨이퍼를 투입할 때는 주변 기체를 N2로 채운다고 했었죠. 자연 산화막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웨이퍼를 집어 넣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도를 올린다라는 거죠. 온도를 증가시켜서 850도에서 1000도씨까지 온도를 계속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분당 한 20도씩 올린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온도를 우리가 원하는 단계만큼 충분히 올렸어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질소를 전부 다 뽑아내고 그 안에 산소와 HCl을 집어넣어서 건식 산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거죠. 시간은 약 한 30분 동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다시 O2하고 HCl 전부 다 뽑아내고 N2로 채운 다음에 계속 1000도씨의 온도에서 30분 정도 노출시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밑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또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럼 어닐링을 끝냈으면 우리 온도를 낮추면 되겠죠? 그래서 30분 동안 다시 온도를 낮추는데 뭐 그 온도를 낮추는 동안 또 다른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저기 주변을 이제 N2로 채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충분히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온도까지 낮춰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작업이 끝났으니까 웨이퍼를 빼야겠죠? 이제 웨이퍼를 빼는 작업까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반적인 그 레시피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렇죠? 이거 프로그램 해야겠죠, 그렇죠? 다 자동화니까 넣고 빼고 온도 올리고 어떤 가스 투입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프로그램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공학에서 여러분께 반도체 공정을 가르쳐 드리는 핵심적인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 그러니까 각각의 뭐 이런 저기 뭐죠, 뭐 값들을 정하는 건 화학가에서 정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 순서대로 로파를 움직이고 가스 밸브를 열고 닫고 온도를 올리고 낮추고 하는, 그래서 주변에 이런 모든 설비들을 제어하는 건, 이거는 전자공학이 더 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 이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분야를 가시게 돼서 이쪽 프로그램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러한 공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도체 소자나 회로 자체를 설계를 하고 제품이 나왔을 때 분명히 분량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그 공정하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공동팀에서 말하는 그 이유들이 정말 합당한 이유인지 아닌지 개선점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고 답변하고 검증할 수 있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전반적인 공정에 대해서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직 반응로에 적재된 패턴화된 웨이퍼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수직 반응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배치, 묶음으로 여러 개의 웨이퍼가 수직으로 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한 160개 정도가 쌓여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또 굳이 크게 해서 또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테스트 웨이퍼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생산을 위한 웨이퍼들도 당연히 여기 넣어야겠죠. 근데 테스트만을 위한 그런 웨이퍼들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종류가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 경험에 테스트 웨이퍼를 하면은 여기 안에 설계된 친구들은 테스트하기 쉬운 그런 소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에 애들은 정말 제품 생산을 위한 애들인 거고, 여기 테스트 웨이퍼에는 뭐 거기에 여러 가지 반도체 소자들 종류별로 싹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패드들이 있어요. 패드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날카로운 그런 금속 침을 이용해서 그 패드에 대면 그 각각의 반도체 소자들에 대한 특성들을 뭐 전압을 준다든지 전류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측정하기 쉬운 반도체 소자들이 설계되어 있는 웨이퍼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테스트하기 쉬운 반도체 소자들로 설계된 웨이퍼들 중간에 집어넣으면 공정이 다 진행되고 나서 각각 소자들의 그런 특성들을 위치별로 측정한다라는 거죠. 그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 중간에서 만약에 불량이 났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여기서 테스트한 웨이퍼로부터 나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불량이 난 이유들은 뭐뭐뭐 때문이야 라는 단서들을 잡아 나갈 수 있겠죠. 그러한 테스트를 위한 웨이퍼를 여기에만 넣어야 돼요? 아니죠. 위치별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크게 중간중간 집어 넣어야 분명히 온도의 변화도 여기 그리고 가스가 먼저 닿는 곳, 먼저 닿지 않는 곳, 농도가 진한 곳, 그렇지 않은 곳도 위치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정보들을 위치별로 수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인터넷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이러한 분야가 워낙 중요해져서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서 쏟아져 나온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의 분량과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분석해서 다음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그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점점 그런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지금 도입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전부 다 분석을 해야 우리 분량의 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반도체 공정은 화학적이에요. 반도체 공정은 프로그램과 상관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11장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전에 반도체 웨이퍼, MSI와 LSI 시대의 방막의 설계와 제작은 비교적 간단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장에서 배웠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었죠. 훨씬 평평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닫힌 금속, 막 이제 그 연결선들이 여기 존재했었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평평하지가 않죠? 좀 울퉁불퉁해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이제 CMP 공정이었죠. 그러니까 CMP 공정으로 우리는 층을 올 때마다 우리 평평하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때는 제 생각에는 CMP 이제 공정을 나오기 전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거의 확실하긴 한데 뭐 다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몇 층이나 되는 평평하기 때문에 닫힌 금속이 보이지만 여기는 자리가 이렇게 좀 한 층 정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쌓아 올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하면은 이와 같이 뭐 좀 두께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부분은 괜찮아. 하지만 요 얇은 부분들 그렇죠? 울퉁불퉁하게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요 이제 이렇게 얇은 부분이 끊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좀 평평하면은 좀 이제 저항값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일정하다라는 생각하에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은 과연 이것이 반도체가 만들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저항값을 갖는 배선이 될 건가 그것을 예측하기도 더 힘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 그림은 예전에 엠모스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증착된 산화층을 표시한대요. 그래서 여기는 산화층만 있는 건 아니죠. 산화층은 옥사이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산화층이 이제 층층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나온 기술에 비해서는 그 층의 개수가 매우 작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웨이퍼 제조 공정에서 방막은 뭐예요? 얇은 막이죠. 얇은 만드는 것은 전체 공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막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디퓨전하고 심플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6개 대표 공정은 우리가 구장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뜨거운 로에 집어넣어서 얇은 막을 만들거나 아니면 CVD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위에서 화학물질을 뿌려줘서 증착시키는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방막을 만들 수 있다고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앞으로 웨이퍼 제조 공정에서의 방막층, 그 다음에 방막층 전문 용어, 닫힌 금속화, 금속층, 유전자층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닫힌 금속화는 웨이퍼 위에 조밀하게 채워진 소자를 상호 연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금속층과 유전자층을 의미한대요. 소자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는 피모스, 엠모스, 또 이제 피모스 일부, 엠모스 일부 계속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맨 밑에 층에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트랜지스터와 같은 소자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들을 연결할 때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여러 층의 닫힌 금속 막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해서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닫힌 금속 막을 통해서 맨 밑에 있는 이러한 소자들을 서로 연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금속층 사이사이는 이와 같이 ILD 해서 저기 이러한 유전자층이 이 사이사이에 존재한다고 했었죠. 왜요? 여기 있는 금속층과 금속층 사이가 우리가 원하는 곳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원하지 않은 곳에 서로 연결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닫힌 금속막들 사이사이를 채워서 버텨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치 전선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선은 그 안에 금속 배선이 있고 그 주위를 고무로 이렇게 우리가 씌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전선들이 있을 때 전선들이 서로 쇼트가 나지 않잖아요. 왜? 각각의 전선들은 고무로 피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 각각의 금속막들의 사이사이는 이런